너는 우리 집에 도움이 안 되는 년이야. 놓으세요, 제발 어머니. 놓으세요. 제 목소리는 거실의 고인 정적 속으로 갈라진 유리 조각처럼 흩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제 머리 뒤쪽을 움켜쥐고 마치 잡초를 뽑아 올리듯 세차게 끌어올렸거든요. 머리 뿌리에서 뜨거운 통증이 번졌습니다. 눈앞 풍경이 뒤집히듯 흔들렸고 배를 감싸준 제 손이 허공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시어머니 손끝에서 비비는 비누 거품 냄새와 화장품의 시큼한 향이 섞여 코끝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머리 뒤쪽의 살이 당기는 힘 때문에 축축한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고 시야는 거실 천장 조명 아래에서 휘청거리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실 바닥에 회색 장판 무늬가 뒤로 밀려가고 시어머니 발밑에 쌓인 낡은 슬리퍼 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뒤집힌 시야 너머로 보였습니다. 주름 사이로 핏줄이 도드라지고 입술은 단단히 굳어 작은 동그라미처럼 묶여 있었어요. 눈동자는 흔들렸습니다. 마치 평생 눌려 살다 단 한 번 올라탄 자리에서 모든 걸 되돌리려는 사람처럼 입꼬리가 단단하게 굳어 내려앉고 미간의 깊은 골 사이로 파르르 떨림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평생 짓눌린 감정의 역류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죠. 내까지 깨. 우리 집을 망치게 할 순 없어. 시어머니의 어두운 눈동자가 제 배로 향했습니다. 그 시선이 스치는 순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차가운 공포가 등골을 타고 올라왔어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아기 다쳐요. 제가 겨우 짜낸 말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고 거칠게 갈라졌습니다. 에? 그 애가 우리 집을 잡아먹을 거라고. 손에 힘이 더 들어갔습니다. 머리채가 뜯기는 듯한 통증과 함께 제 무릎이 휘청 흔들렸습니다. 아기 다쳐요. 어머니 제발. 제 말에 시어머니의 표정에서 잠깐, 정말 잠깐 죄책감 같은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바로 더 깊고 어두운 감정이 그 위를 뒤덮었습니다. 그래서 더 화나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딱 아파트 밖에서 짧지만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가 바닥을 쓸며 퍼졌습니다. 시어머니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거실 창문 사이로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 불빛이 스며들며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고 그 빛 위로 낯선 그림자 하나가 길게 뻗어나와 거실 장판 위를 훑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그 순간 그 손끝에서 힘이 살짝 풀려 저는 한 두 걸음 뒤로 비틀거리며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누구야? 시어머니는 창문 틈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 역시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어 체중을 떼지 않으려 버티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까만 세단 한 대가 대문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세단의 표면은 가로등 불빛을 받아 은색 크림 같은 광택을 만들었고 엔진은
낮게 도는 소리를 내며 마치 무언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조용히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석 문이 철컥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정장 깃을 잡아 올리고 천천히 차에서 내려 대문을 향해 걸어오는 남자. 가로등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에는 주름도 많지 않은데 이상하게 굉장히 무거운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바싹 마르며 귓가에서 침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야? 그 남자가 대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집안을 바라봤습니다. 빛을 받아 반짝인 안경테, 굳은 인매, 흐트러짐 없는 표정,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단단하게 조여들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남자가 제 인생 첫 번째 반전에 불을 붙이러 온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은 흔히 모든 일에는 조짐이 있다고 하죠.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대문으로 걸어오는 남자, 그 사람의 그림자가 실은 내 삶에 이미 몇 번 스쳐 지나갔었더라는 걸. 그때는 내가 못 느꼈을 뿐이죠. 예를 들면 결혼식 날 식장 로비 한편에서 낯선 남자가 나를 보고 놀란 듯 멈춰섰던 순간 그 남자는 누군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다 갑자기 고개를 숙여 피하듯 걸어갔고 나는 그저 아는 사람인가 생각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또는 혼인신고를 하러 갔던 날 담당 직원이 내 주민번호와 이름을 확인하는데 한참이나 모니터를 바라보며 입술을 오므렸다가 벌렸다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던 것. 그때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거기엔 이미 이 집안의 진짜 딸이 누구인지 흘러나오는 미세한 흔적들이 여기저기 가득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이 모두 지금 이 순간 검은 세단에서 내린 그 남자에게 닿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어색한 긴 침묵이 흐르는 동안 그 남자는 대문 앞에서 멈춰 천천히 고개를 들고 문 안쪽을 응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이었을 텐데 그 눈빛 하나에 입술이 마구 떨렸습니다. 저 누구시죠?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늘게 숨을 들이키며 주머니로 손을 넣더니 흰 종이 한 장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빛을 받아 선명하게 드러나는 글씨체. 저는 그 글자를 보고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명함을 받아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의원님,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윤다의 씨를 찾으러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발이 바닥에서 잠시 떨어질 듯 흔들렸습니다. 입이 벌어졌다 닫히고
눈동자가 미친 듯 흔들렸습니다. 다혜 씨.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는 야, 다혜야. 혹은 너, 혹은 며느리. 하지만 지금은 다혜 씨. 그 목소리는 벌써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와 명함을 번갈아 바라보는 동안도 그 남자, 그 의원님은 저를 바라보며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상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놀람? 안도? 미안함? 반가움? 묘하게 섞여 있는 그 감정은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남자는 대문 앞에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거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발자국이 바닥 장판 위에서 서걱서걱 마치 오래된 비닐을 밟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디에 기대야 할지 몰라 식탁 모서리에 손을 올렸다 떼기를 반복했습니다. 손가락이 굳어 퍼렇게 보일 정도로 떨리고 있었죠. 그 남자는 마치 공기 자체를 무겁게 만드는 사람 같았습니다. 정장 깃, 묵직한 어깨선, 말 한마디 없이도 방 안의 온도를 바꿔버리는 힘 같은 것들. 그리고 그는 나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인지 모르지만 그 눈빛은 처음 보는 사람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낯설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익숙하지? 눈앞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갑자기 냄새 하나가 스쳐왔습니다. 따뜻한 비누향, 낡은 양복에서 나는 먼지 냄새. 그리고 유아기 때 누군가 품에 안아 올릴 때 맡았던 그 아주 옅고 뭉근한 향기. 그 기억은 형체도 없었지만 가슴 한쪽을 뜨겁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 냄새, 왜 기억나는 걸까? 하지만 곧이어 그 향 뒤에 또 다른 감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두려움, 누군가 나를 세게 끌어당기는 느낌, 어둑한 복도 끝에서 번지던 목소리들. 빨리 데려가. 찾기 전에. 저 아이는 조용히 해. 들리겠어. 짧은 외침, 발소리, 누군가가 울부짖는 듯한 숨소리, 형체가 없는데도 그 감정은 너무 선명했습니다. 뜨겁고 차갑고 두려운, 마치 어릴 때 아무도 모르게 어딘가 끌려가던 순간 같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밀려오는 동안 현실의 거실은 서서히 물속처럼 밀렁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멀어지는 배경처럼 흔들렸고 눈앞 남자의 얼굴은 그 틈 사이로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다혜야, 그는 마치 오래전에 내 이름을 부르던 사람처럼 익숙한 억양으로 말했다. 그 목소리의 끝은 작게 떨리고 있었고 담아둔 감정을 억지로 누르고 있는 사람의 음색이었습니다. 저는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입술이 떨려 제 이름을 말해볼까 했지만 목이 잠겨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내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술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왜 미안하다고 하지? 나한테 이 사람이 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소파 뒤편에서 투박한 벽지 무늬가 마치 낡은 필름처럼 흔들렸습니다. 너를 지키지 못했던 것도, 돌려받지 못한 시간들도 그는 잠시 멈추더니 마지막으로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내 딸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 징, 귀 안에서 전기 소리가 났습니다. 거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었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커튼이 느리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고 시어머니는 뒷걸음질 치다 식탁 모서리에 옆구리를 찍고도 아프다는 표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딸, 제 목소리는 마치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처럼 엉켜 흘러나왔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 하나에 내 머릿속에서는 불빛이 터지는 것처럼 기억의 조각들이 번쩍이며 튀어올랐습니다. 조용히 날 안아 올리던 누군가의 손, 높은 책장 앞에서 날 불렀던 목소리, 갑자기 사라진 따스한 온기, 그리고 끊어진 무언가, 모든 게 그 한마디로 다시 이어지는 듯한 느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 남자의 눈빛이 거짓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입에서 작게 새어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국회의원 딸? 그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자신의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사람의 바짝 마른 목소리였습니다. 입술이 푸르스름하게 떨리고 손가락은 허공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다혜가 그런 집안? 주머니 앞에서 구겨진 앞치마가 서서히 내려앉았고 시어머니의 무릎은 마치 기둥이 부서지듯 조용히 휘청 꺾였습니다. 남자는 시어머니에게 시선을 주지도 않은 채 오직 나만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다혜야, 내가 겪은 일 모두 들었다. 그 말은 마치 이제 시작될 거대한 폭풍의 첫바람 같았습니다. 나는 아직 그 의미를 다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내 인생이라는 책은 지금 이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장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 딸이라니. 제가 그렇게 중얼거린 순간 거실 공기가 한순간 돌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 모서리를 잡고 계속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마치 흰 종이 위에 선명한 연필선을 그린 것 같았죠. 그 남자, 그 국회의원이라는 남자는 아직도 제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난처하게 아는 척을 하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더 두려웠습니다. 왜 이 사람이 나를 알고 있는 거지? 심지어 딸이라고? 제 머릿속에서는 아까 스쳤던 기억 파편들이 마치 끊어진 필름 조각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앞 풍경이 다시 흐려지는 순간 어릴 적 기억 하나가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린 내가 누군가의 품에 안겨 울고 있었고 그 품은 놀랍게도 아주 따뜻했습니다. 양복 재킷에서 날 듯한 부드러운 먼지 냄새, 그리고 나를 토닥이던 넓고 묵직한 손,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온기는 지금 이 남자에게서 풍겨오는 감정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기억은 거기서 뚝 끊겼습니다. 현실의 거실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침을 삼키고 눈동자를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혜야, 넌 그런 집안, 그 말투에는 분명 두려움이 들어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숙한 곳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감정, 남 탓을 할 힘조차 없어서 결국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사람만이 가진 그 슬픈 기색.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잔혹함은 단순한 악랄함이 아니라 평생 짓눌리고 무시받아온 상처에서 비틀리고 일그러진 채 흘러나온 폭력이었다는 것을 남편의 무관심, 경제적 압박, 친척들의 비웃음과 비교, 사회적 열등감, 그 모든 약함이 자기보다 더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밀려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타깃이 바로 저였습니다. 약자의 폭력은 어쩔 때 가장 잔인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절대 손을 못 대지만 자기보다 약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마음속 가장 깊은 상처까지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그걸 저는 몸으로 겪어오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이렇게까지 무기력해졌던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들이 있습니다. 남편의 사촌 언니가 집에 왔던 날, 언니는 선물이라고 비싼 과일 바구니를 가져왔고, 시어머니는 그걸 받자마자 제 쪽으로 툭 밀었습니다. 봐라. 여자는 저 정도는 해야 가정이 안 무너지지. 넌 집에서 뭐 하고 있냐? 저는 말을 아끼려는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넌 다혜야. 낳아준 부모도 없다면서 살림이라도 잘해야지. 그때 손에 들고 있던 과일 봉투가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사촌 언니는 입을 다물었지만 그 침묵은 내게 더 큰 상처였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일에서 세간살이도 조금씩 채워넣고 있었는데 그녀는 제 수입이 작다는 이유로 집안도 별 볼 일 없다는 이유로 그걸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죠. 명절날 친척들이 왔을 때 누군가가 다혜는 집안이 별로 좋지 않다더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를 부엌으로 끌고 가더니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무릎 꿇어. 우리 집안에 누가 흉잡을까봐 미리 머리 숙여라. 저는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 자리에서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던 겨울 바람의 차가움, 무릎 아래 단단한 타일의 감촉, 다들 아무 말 없이 지나치던 시선, 그 모든 게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리고 난 바로 다음 날, 시어머니는 제가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리가 저렇게 휘어서 어디 애나 키우겠냐?
나중에 내 힘 빌릴 생각은 말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몸을 움츠리며 계단 난간을 잡았습니다. 까슬까슬한 쇠 난간의 차가움, 양말 안으로 스며든 겨울바람, 그리고 배 속에서 살짝 꿈틀대던 아기의 움직임,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진짜 약자구나. 임신 12주차. 입덧 때문에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날, 저는 화장실에서 겨우 얼굴을 씻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애 하나 들었다고. 사람 꼴이 왜 저래? 자기 몸 하나 못 챙기면서. 아이는 무슨 아이야. 그녀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뱃속 아기가 움찔하는 느낌이 들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빨래를 개며 덧붙였습니다. 혹시라도 유산하면 그건 하나님 뜻이지, 뭐. 그 말은 지금도 제 가슴 깊은 곳에 가장 어두운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한 폭력은 힘 있는 사람이 약자를 짓밟은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맞을 대로 맞아서 낮아진 자존감이 나에게 쏟아져 나온 것. 그녀는 평생 인정받지 못했고, 평생 사랑받지 못했으며, 평생 자신이 못난 사람이라는 말만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 기댈 곳 없고, 힘없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에게 자신의 상처를 던진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사실을 지금 이 순간에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후회, 자기 혐오, 그 표정은 마치 무너져 내리는 성벽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더 이상 나에게 내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나는 약자가 아니니까요. 다혜에게 손을 대셨습니까? 국회의원인 그 남자의 목소리는 형식적이거나 정치적인 말투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처럼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숨을 멈춘 듯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의도로 그러셨습니까? 그는 고개를 약간 숙였다가 천천히 다시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가가 아주 살짝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내가 왜 나를 모르냐, 다혜야.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저는 아버지를 그래, 그는 씁쓸히 웃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그 목소리에 담긴 서늘함, 그 순간 첫 번째 반전의 씨앗이 슬쩍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도대체 뭘 알고 있는 거지? 시어머니는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아버님이 왜 여기까지? 말끝이 떨리고 손등을 감싼 핏줄이 일렁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딘가에 기대지 않으면 서 있을 수 없다는 듯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팔뚝에 살이 떨렸고 눈은 떨어진 명암을 향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눈동자는 계속 흔들리고 시야가 흐려진 듯 허공만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타애가 그런 집안?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갑자기 제 쪽을 가리키며 거칠게 외쳤습니다. 내가 그런 집안이라고? 웃기지 마. 손끝이 떨리고 목소리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 우리 집 왔을 때 어땠는지 내가 똑똑히 기억해.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토해냈습니다. 옷도 남루했고, 말투도 조심조심하고, 돈 없다는 게 딱 보였고, 표정도 늘 불안했고, 그녀는 제 과거를 찢어대듯 떠올리며 목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런 애가 어떻게 좋은 집안에서 자랐다는 거야?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스스로에게 답을 내리려는 듯 빠르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세상이 미쳤지. 아니면 저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거겠지. 자기 합리화는 여기서 더 잔혹하게 변했습니다. 너 같은 애가 어떻게 그런 집안 딸이라는 거야? 그녀는 갑자기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잘못 본 거고, 잘못 조사한 거고, 잘못 믿고 있는 거겠지. 그리고는 한 단계 더 왜곡된 논리를 꺼냈습니다. 넌 우리 집에서도 보통 이하였어. 그녀는 제 얼굴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살림도 못하고, 집안 분위기도 못 읽고, 말귀도 느리고, 그녀의 말은 과거 제가 당했던 상처를 칼날처럼 다시 끄집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애가 정말 그런 집안 핏줄이라고? 말이 안 돼. 그녀의 이마와 입가에서 분노와 자괴감이 뒤엉켜 경련처럼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장 잔인한 자기 합리화로 스스로를 지키려 들었습니다. 내가 잘났으면, 내가 그런 집안이면, 왜 우리 집에 와서 그렇게 초라하게 굴었어?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맞아. 내가 그렇게 초라하게 행동했으니까 내가 무시한 거라고. 그녀는 책임을 완전히 제게 떠넘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나를 먼저 무시했으니까 내가 더 세게 나간 거야. 내가 당한 건 내가 자초한 거라고. 그녀는 벼랑 끝에서 매달린 사람처럼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약해 보였으니까. 그래서 내가 더 못되게 굴었던 거야. 사람이 원래 그래. 그 울부짖음은 자기 삶이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진 조각들을 마지막까지 나에게 던져 자기 존재를 지키려는 비참한 몸부림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신보다 더 낮아 보인다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높은 위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현실 자체를 왜곡하고 있는 것. 그녀는 나를 무시해야만 자신의 인생이 덜 초라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상처 후 자신의 열등감을 덮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덮개가 날아가고 그 민낯이 드러나자 그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너는 그녀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분명 나보다 못나야 했어.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현실을 부정하듯 외쳤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내가 그런 집안이라니.
그럴 리 없어. 그럴 리가 없어. 그녀의 주름진 이마가 움푹 패였습니다. 현실이 틀렸다 라고 믿어야만 그녀 자신이 부서지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그 부정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자신이 발로 차고 깔아뭉갰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이 평생 부러워하고 동경했던 세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약한 사람이 더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이유, 그 잔혹한 구조가 지금 제 눈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해온 모든 폭력은 단순한 악랄함이 아니라 평생 짓밟혀온 약자의 절망이 나에게 향한 것, 그 비극적인 구조라는 걸 이제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공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이해한다고 해서 그 상처를 용서해야 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남자는 시어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혜, 넌 기억을 못하겠지만 그가 말끝을 흐리자 제 심장이 조여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갑자기 붉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혜, 나는 널 버린 게 아니었다. 순간 제 폐가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국회의원은 식탁 모서리를 단단히 잡으며 천천히 이어 말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다. 아내가 너를 실수로 잃어버렸다고 흐느끼며 힘들어하다가 결국 나를 떠나버렸어. 그 후로는 모든 흔적을 끊어버렸으니까.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를 실수로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어. 그 말은 스스로도 믿기 힘들다는 듯 공기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빛이 마치 오랫동안 봉인돼 있던 문을 여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는 한 글자씩 씹어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널 누군가로부터 숨긴 거였다는 걸. 식탁 위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깊은 주름 사이의 고통을 드러냈습니다. 왜 숨겼는지, 누구에게서 숨겼는지, 그건 나도 아직 다 알지 못한다. 그는 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는 결코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오래전 기억 하나가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어둡고 좁은 계단, 누군가 나를 안고 뛰던 작은 진동, 뒤에서 들리던 누군가의 고함, 그 아이 데려와! 그리고 여성의 울먹이는 목소리, 안 돼, 다혜, 엄마가 지켜줄게. 기억은 곧바로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심장은 이미 폭주하듯 뛰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은
저의 반응을 바라보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혜, 너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 아직 많다. 그는 유전자 결과서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내게 보여주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너를 잃은 이유도, 내 엄마가 왜 널 숨겨야 했는지도 모두 말해주고 싶지만 여기까지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전부다. 국회의원은 유전자 결과서 위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스스로도 답을 찾지 못해 헤매는 사람처럼 떨렸습니다. 너희 엄마가 사라진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를 누구에게 맡겼는지, 그리고 왜 20년 동안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는지. 그는 가늘게 떨리는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선 너를 빨리 만나 사죄하고 싶었어. 그 다음에 진실을 파헤쳐도 된다고 생각했어. 식탁 위 하얀 종이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제게 남긴 말이 아직 식탁 위 공기처럼 떠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내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숨긴 거다. 하지만 나는 이유를 아직 다 모른다. 그 말들이 아직 제 가슴 속에서 울리고 있던 그때, 탁, 탁, 거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릿하지만 힘 있는 노크. 저는 본능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좁은 틈 사이로 제가 너무 잘 아는 한 사람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양아빠였습니다. 낡은 모직 코트, 손등에 깊게 패인 굳은 살.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저를 보며 지어주던 그 조용한 미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숨을 제대로 쉴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어린아이처럼 떨렸습니다. 양아빠는 저를 오래 바라보다가 국회의원을 향해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왔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방 안의 모든 긴장을 송골송골 터뜨렸습니다. 국회의원은 양아빠를 본 순간 당황과 경계심이 한꺼번에 스쳤지만 양아빠는 침착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혜, 엄마가 어디에 계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 말에 국회의원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양아빠는 한 발짝 앞으로 나와 딸 앞에 서듯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왜 그날 다혜를 제게 맡겼는지, 누가 그 아이를 노렸는지, 왜 아무 말도 남기지 못했는지, 그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누군가를 지켜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는 다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이 떨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국회의원은 양아빠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날 내 아내가 왜 아이를 데리고 도망친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20년 동안 자신을 괴롭힌 미지의 어둠이 담겨 있었습니다. 양아빠는 국회의원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의원님은 몰랐습니다. 국회의원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양아빠는 한 글자씩 확실하게 말했다.
아이를 의원님의 집안에서 빼앗으려 했습니다. 거실 전체가 숨을 삼켰습니다. 며느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의 얼굴이 서서히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양아빠는 잔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혜 엄마는 당신의 어머니와 큰형수님에게 철저히 무시받았습니다. 신분이 다르다며 가문의 누가 된다며 저는 그 말만으로도 가슴 한복판이 얼어붙었습니다. 양아빠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며느리에게서 빼앗아 가문에서 직접 키우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그 자리에 굳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양아빠는 그의 절망을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원님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양아빠는 주먹을 꼭 쥐었다 폈습니다. 그날 밤 다혜 엄마는 아이를 안고 그 집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양아빠의 눈에 20년 전 기억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 사람들 며칠 아이를 찾으려고 집 안을 뒤지고 있었다고 울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들리던 고함, 나를 끌어안고 뛰던 여인의 팔, 모든 조각들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국회의원은 양아빠에게 가까이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아이를 맡긴 겁니까? 당신에게? 양아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저 사람들에게서 절대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제게 울며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숨긴 겁니까? 국회의원은 양아빠에게 한 걸음 더 갔습니다. 그럼 당신이 내 아이를 숨긴 겁니까? 그 질문에는 분노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감정, 왜 나는 이 사실을 몰랐느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양아빠는 조용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긴 것이 아닙니다. 그 도톰한 손이 부드럽게 떨렸습니다. 지킨 겁니다. 그 말 한 줄이 모든 공기를 가르며 거실 한복판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양아빠와 국회의원을 번갈아 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럼 저는 한 문장조차 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양아빠가 제 손을 살며시 덮었습니다. 다혜야, 너를 버린 사람은 없다. 그 말에 눈물이 턱 하고 떨어졌습니다. 아직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양아빠는 코트 속에서 오래 접힌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구겨진 모서리. 양아빠는 그 봉투를 국회의원에게도 저에게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씀드릴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이 숨을 삼켰습니다. 양아빠는 봉투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며 말했습니다. 이건 다혜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입니다.
거실 공기가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어야 합니다. 양아빠가 주름진 손으로 조심스럽게 꺼낸 그 작은 봉투는 20년 전의 눈물, 숨죽인 공포, 그리고 엄마의 마지막 희망이 그 속에 갇혀 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손끝이 떨려 그 봉투를 바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친아빠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숨을 길게 들이켰습니다. 그 눈빛엔 두려움과 후회와 그리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양아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편지는 다혜 엄마가 아이를 맡기던 날 제 손에 쥐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혜야, 내가 읽어야 한다. 나는 손을 뻗었고 봉투 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치 20년 넘게 이 순간을 기다린 듯이 편지를 여는 순간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바스락 얇은 종이가 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숨을 삼키고 천천히 글자를 읽었습니다. 다혜 엄마가 쓰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글씨는 급히 쓴 듯 기울어 있었고 이곳저곳 잉크가 번져 있었습니다. 의원님 집에서는 제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습니다. 아이가 잘못될까봐 매일 밤 무서워 떨었습니다. 나는 종이를 더 꽉 쥐었습니다. 저를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아기를 데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의 신분을 무시하며 애는 우리가 키우겠다고. 국회의원은 그 문장을 읽고 숨을 내리치듯 토해냈습니다. 그럴 리가. 설마. 그러나 양아빠는 잔잔하게 하지만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진짜 악인이 드러났다. 시댁의 손길. 편지의 다음 문장은 우리 모두의 심장을 찢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큰형수님이 아이를 제 손에서 빼앗으려 했습니다. 너 같은 집안에서 낳은 아이는 우리 집안에서 키워야 한다며 제가 들고 있던 다혜를 억지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국회의원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말도 안 돼. 나한테 왜 말하지 않았지? 양아빠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상황을 눈앞에서 보는 듯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혜 엄마가 의원님께 알리기 전에 먼저 움직였습니다. 며느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애를 데려올 사람들 이미 불러놨던 겁니다. 국회의원은 말도 잇지 못한 채 의자 등받이에 몸을 묻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키고 싶습니다. 나는 편지의 마지막 줄을 읽을 때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저는 이 아이만큼은 제 품에서 지키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누군가 뒤를 쫓고 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 지켜주세요. 양아빠가 두 눈을 감고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날 다혜 엄마는 눈물로 그 편지를 남겼습니다.
국회의원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그녀가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는 걸 나는 몰랐습니다. 그 말은 한 남자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가장 슬픈 회한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가만히 서 있던 시어머니의 다리가 털썩 힘없이 꺾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말라붙었고 얼굴은 백지처럼 하얘졌습니다. 그게 다 사실이었어?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난 그저 타애가 나보다 못난 줄 알았어. 목소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근데 내가 괴롭힌 아이가 그런 사정이 있는 그런 아이였다니.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몸을 떨었습니다. 그 모습은 처음으로 자기 죄를 마주한 가해자의 붕괴였습니다. 그때까지 방 한구석에서 입술만 깨물고 서 있던 민수가 서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결혼한 이후 수없이 봐왔던 그의 도망치는 태도 그대로였습니다. 늘 상황이 불편하면 뒤로 숨고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눈을 피하고 시어머니가 제게 막말을 해도 입을 꾹 다물던 그 사람, 그 민수가 이제야 비로소 오랫동안 회피해왔던 진실 앞에 끌려 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두 손은 허벅지 옆에서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해. 나는 그가 입을 떼다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이어지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제가 겪어온 모든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준 적이 없었다는 걸, 그 사실이 오늘만큼 선명한 날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입술을 더 세게 깨물며 부서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일이 있는 줄 정말 몰랐어. 양아빠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몰랐다는 게 면책은 아닙니다. 민수의 무능은 그 순간 침묵보다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평생 눈치 보며 일어서는 법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은 양아빠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의원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눌러둔 죄책감이 한꺼번에 흘러나오는 듯 떨렸습니다. 제 딸을 지켜주셔서 양아빠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다해 엄마의 부탁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두 남자의 눈이 잠시 마주쳤고 그 안에는 원망도 분노도 증오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 아이를 중심으로 이어진 인연에 대한 깊은 존중만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외롭다고 느꼈던 시간들, 억울하게 무시당하고 상처받고 버려졌다고 믿었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양 아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친아빠를 바라봤습니다. 저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에 국회의원의 눈가가 붉게 젖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응징뿐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돌아 제 시어머니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기다리고 있어. 편지는 끝났지만 끝난 사람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진짜 아기는 시댁의 특정 인물, 그들이 저지른 모든 악행은 단 하나도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국회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해, 오늘 알게 된 진실은 너의 출생에 관한 부분일 뿐이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벌인 짓을 밝혀야 한다. 양아빠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 엄마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두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빼앗았던 사람들과 정면으로 마주할 시간입니다. 두 아버지는 제 편에 섰고 아기는 무너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국회의원 아저씨 아니 친아빠와 함께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를 키워준 양아빠도 그 뒤를 묵묵히 따라왔어요. 차창 밖으로 서늘한 바람이 스치며 묘하게 긴장된 공기를 끌어들였습니다. 그 집 대문은 몇 년 전의 기억처럼 묵직하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 친아빠가 제게 말했습니다. 다혜야, 오늘 내가 겪어야 했던 모든 일의 끝을 보자. 양아빠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절대 혼자가 아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거실 문을 열자 시댁의 큰형수 20년 전 친엄마에게 손을 뻗어 아이를 빼앗으려 했던 그 여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나타난 국회의원과 양아빠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친아빠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내 아내와 아이를 왜 쫓았는지 들으러 왔다. 큰 형수는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나는 그런 적 없. 그러나 양아빠가 그녀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20년 전 평범한 며느리를 무시하고 아이를 데려가려 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친아빠는 책상 위에 엄마의 편지를 올렸습니다. 그 종이만으로도 그녀는 이미 숨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친아빠는 편지의 문장을 차례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와 형수님이 아기를 데려가려 합니다. 제 신분을 무시하며 애는 그 집에서 키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큰 형수는 양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며느리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양아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다혜 엄마가 울면서 저에게 뛰어왔습니다.
누군가 아이를 데려오려고 집을 뒤지고 있었다고. 국회의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큰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누군가가 너였구나. 큰형수는 입술을 깨물며 뒷걸음질 치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난 우리 가문을 지키려고 한 것뿐이야. 그 여자 집안이 너무 평범해서. 그 순간이었습니다. 친아빠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듯 휴대폰을 꺼냈고 양아빠는 조용히 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밖에는 국회의원 쪽 보좌진과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본인 집안의 아기를 강제로 빼앗으려 한 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큰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 가족끼리 이런 걸 문제 삼아. 그런 집안을 망하게 할 셈이야. 국회의원은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가문, 체면, 그딴 것 때문에 내 아내와 딸을 잃을 뻔했다. 그의 목소리는 칼처럼 베었습니다. 내가 벌인 일엔 내가 책임져라. 경찰이 들어오자 큰형수는 절규하며 끌려나갔습니다. 이건 다 그 며느리 때문이야. 그 여자 때문에. 그 순간 양아빠가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혜는 누구 탓도 아닙니다. 당신들이 만든 피해자였을 뿐이에요. 그 한마디로 모든 싸움이 끝났습니다. 집을 나오는 순간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등 뒤에 차가운 공기가 아니라 앞으로 펼쳐진 따뜻한 공기가 저를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큰형수가 끌려나가고 나고 며칠 후 친아빠는 제 시어머니와 민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의 그림자는 거실 바닥을 길게 덮으며 마치 오랜 세월 묵힌 진실이 마침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당신들 차례입니다.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와 민수의 어깨가 동시에 움찔했습니다. 국회의원은 먼저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내 딸에게 했던 말, 행동, 비난들, 그게 전부 가정사로 묻힐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군 채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딸에게 사과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다혜가 겪은 모든 폭력에 대해 당신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까지 될 줄은. 알았어야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무지와 방관이 한 사람을 얼마나 부수는지. 그제야 시어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굵은 흐느낌을 터뜨렸습니다. 국회의원은 그 다음 민수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수는 벌벌 떨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자네, 민수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마. 그 말은 민수의 심장을 정면으로 때렸습니다. 국회의원은 가까이 다가가 민수와 눈을 맞췄습니다. 넌 내 딸을 지켜주지도
대신 싸워주지도 사과할 줄도 몰랐지.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히려 내 어머니의 잘못에 편승해 다혜를 더 외롭게 만들었어. 그 말은 민수의 무능과 방관을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내가 무능한 건 오늘 처음 알게 된 게 아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혜는 내 곁에서 한 번도 보호받지 못했다. 국회의원은 결정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은 그런 남편에게 더 이상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양아빠가 제 옆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다혜야, 너는 이제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친아빠도 이어 말했습니다. 너를 잃었던 지난 20년, 이제부터는 내가 채울 시간이다. 나는 두 사람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한 사람은 나를 낳아준 아빠, 다른 한 사람은 나를 길러준 아빠. 두 사람이 내 양옆에 서서 바람을 막아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그날 두 아버지는 제 편에 섰고 아기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내 삶에는 오래 묵은 겨울이 끝나고 서서히 봄 냄새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는 아침의 공기가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의 햇살도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제 제 곁에는 두 명의 아버지가 있으니까요. 한 사람은 저를 낳아준 아빠, 다른 한 사람은 저를 지켜준 아빠. 그 두 사람이 제 인생에서 잃어버린 모든 시간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친아빠는 제가 놀랄 정도로 성실하게 아버지의 자리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쑥스러운 얼굴로 제게 물었습니다. 다혜, 혹시 같이 사진 한 장 찍을 수 있을까?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진이라고요. 평생 꿈도 꾸지 못했던 것.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서툴지만 따뜻하게 첫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만에 제 얼굴이 웃고 있네. 그 말에 제 옆에서 양아빠가 작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양아빠와의 일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그가 먼저 커피를 내렸고 저녁에 돌아오면 현관에서 제 발걸음을 기다리는 것도 똑같았죠. 어느 날 저는 불쑥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아버지는 섭섭하지 않으세요? 제 진짜 아빠가 나타나 제가 그쪽과 시간을 보내는 걸 기분 나쁘게 느끼지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양아빠는 그 큰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다혜야, 넌 내 딸이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또 그분의 딸이기도 하지. 그게 뭐가 나빠? 그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덧붙였습니다. 딸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저는 그날 무너져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변화도 슬슬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그녀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다혜야,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나 혹시 김치 좀 갖다 줘도 되겠니? 예전이라면 당연히 먹기 싫으면 말고. 라는 말부터 튀어나올 뿐이었죠. 저는 그녀의 손에 들린 김치통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습니다. 너한테 한 짓들 다 기억난다. 평생 미안할 거다. 그녀의 턱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녀의 눈가에 맺힌 주름은 무거운 인생의 강을 지나온 한 사람의 후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녀의 변화는 분명 진심이었습니다. 몇 달 뒤, 우리는 작은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엔 국회의원이, 반대쪽엔 양아빠가, 그리고 가운데 제가.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식이지만 한 방향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혜, 너 좋아하는 잡채 좀 더 먹어. 양아빠가 말하면 나도 만들 줄 안다. 내일 내가 해줄게. 친아빠가 따라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 분이 경쟁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잠시 보고 같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미움도, 오해도, 상처도 흉터처럼 남아 있었지만 그걸 덮고도 남을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양아빠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친아빠가 문 앞까지 저를 데려다 주며 말했습니다. 다혜, 그는 저를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 뭐가요? 나는 딸을 잃었다고 믿고 오랫동안 살았어. 그의 목소리는 마치 먼 길 끝에 다다른 사람의 안도의 숨 같았습니다. 그런데 너는 날 용서해 줬잖아.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제가 용서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절 찾아오신 거예요. 그 말에 그의 눈이 살짝 젖었습니다. 그날 밤 문이 닫히며 따뜻한 현관 조명 아래 나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두 아버지와의 삶은 잃어버린 시간을 정말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채워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워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어느새 깨닫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바랐던 가족이라는 단어가 어쩌면 이렇게 완성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